1812년 6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는 어느 나라의 군대였을까요? 바로 혁명 프랑스의 군대였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실시해서 엄청난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요. 이 대병력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프랑스군의 최종 병기는 바로 이 군대를 이끄는 천재 지휘관이었습니다. 혁명 프랑스군을 지휘하는 이 지휘관은 유럽 역사상 최고의 군사 전략가라고도 일컬어졌는데요. 이 사람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유럽을 제패하고 프랑스 제국의 위험을 떨친 이 천재 전략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리고 1812년 천재 지휘관 나폴레옹 황제가 이끄는 50만의 대군이 유럽의 동쪽 끝 러시아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침공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러시아는 모든 병력을 집결시키고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훗날 러시아인들이 애국전쟁, 조국전쟁이라고 부르게 된 러시아의 존망이 걸린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러시아의 대외 정책을 만든 러시아 지정학의 결정적 순간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정학의 또 다른 결정적 순간은 바로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은 저 멀리 파리에서 일어났는데 대체 러시아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은 러시아에게는 위협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의 강자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왕 밑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왕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의 왕들은 어떤 입장이었겠어요? 저 나라는 백성들이 왕을 죽였대. 그런데 나도 왕인데 라고 두려워했겠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옆 나라의 왕들은 자기 나라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던 거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혁명이 일어나서 나도 단두대에 목 잘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프랑스 혁명을 차단하고 아예 저 프랑스 혁명 정부를 뒤엎으려고 유럽의 나라들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입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당시 유럽의 강국들이 동맹을 맺고 사방에서 프랑스를 향해 쳐들어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는 방어전을 펼치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징집을 당해온 프랑스 병사들은 훈련도 못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 군대에 지휘관이 없었어요. 높은 지휘관들은 모두 귀족들이었는데 이 귀족들은 프랑스 혁명하면서 다 죽였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가서 외국 세력들이랑 같이 프랑스를 공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군이 수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남들은 다 지는데 유독 혼자서만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요. 나중에는 권력을 잡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에는 황제가 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등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켰는데요. 그런 나폴레옹마저도 넬슨 제독이 지키는 영국에는 승리할 수가 없었죠. 프랑스의 해군력이 영국보다 약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리게 됩니다.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고 동쪽 끝에 러시아 제국이 영국과 무역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거 한번 쓴맛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러시아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나폴레옹은 자기가 이길 줄 알았겠죠. 계속 이겨왔으니까요. 그렇게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은 약 50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의 동쪽 끝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당시까지 단일 작전으로는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어요. 이 군대, 나폴레옹이 이끌던 이 프랑스 제국 군대는 따로 이름도 있었는데요. 대육군, 그랑다르메라고 불렸어요. 말 그대로 대육군, 대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병력 규모가 많았는데요. 가장 많을 때는 병사 수가 60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대육군은 1805년부터 새로 편성이 된 군대였는데요.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군병력이 나라마다 2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일단 프랑스군이 병력 숫자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을 수 있었고 또 나폴레옹 바로 밑에 장군들이 유능해서 프랑스 군대가 계속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전연승을 거듭해온 최강의 군대가 그것도 50만 명이 러시아로 진군하고 있었으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의 존망이,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게 1806년에 나폴레옹이 신성 로마 제국을 없애버렸었거든요. 그리고 1808년에는 스페인을 점령해서 스페인 왕가를 쫓아내고 자기 형을 스페인 왕으로 앉힌 적도 있어요. 러시아도 나폴레옹이 패배하면 국가의 운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나폴레옹을 맞아서 결사항전에 나서는데요. 이 전쟁을 프랑스 쪽에서는 러시아 원정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쪽에서는 조국전쟁, 애국전쟁이라고 불러요. 조국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대육군이 6월 말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침공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제일 가까운 폴란드에서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정말 넓은 나라잖아요. 이 길을 다 지나면서 러시아 군대랑 싸워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원정 루트가 길어지면 무엇보다도 보급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보급 문제를 제대로 대비를 안 했어요. 그건 나폴레옹이 이 러시아 원정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건 똑똑한 사람들이 늘 하는 실수이기도 하죠. 자기 능력을 너무 많이 믿었던 거겠죠. 나폴레옹은 어차피 자기가 이길 거니까, 이기면서 진군을 할 거니까 지나가는 길에 러시아 도시들에서 식량을 뺏으면 된다. 그래서 처음에 보급품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는 마음으로 6월 말에 러시아에 쳐들어갔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간 지 2주 만에 10만 명이 사라집니다. 러시아군 10만 명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프랑스군 10만 명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군대가 갑자기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나폴레옹 군대를 패배시킨 게 아니고요. 러시아군 쪽에서는 프랑스 군대가 다가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딱 봐도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싸우면 100% 지겠는데? 하고서는 후퇴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전투는 거의 없었는데 문제는 질병이었어요. 프랑스군에 티푸스 병이 돌아서요. 이 티푸스는 이가 옮기는 병이래요. 그 장티푸스, 살모넬라균 때문에 회 잘못 드시면 걸리는 그 장티푸스랑은 다른 병인데 어쨌든 다 위험한 병이죠. 군대 안에 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돌고요. 그리고 거기다 비가 많이 내려서 길이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지 않으니까요. 길이 진흙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도 힘들게 걷고 말도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대포를 끌고 가야 하는데 이동이 다 힘들어진 거죠. 이렇게 힘드니까 또 탈영병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니까 10만 명이, 프랑스군 10만 명이 죽거나 도망을 갔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20만이 넘게 사라져서 병 걸려 죽고 탈영하면서 20만이 넘게 없어져서 50만 가까이 출발했던 프랑스 군대가 한 달 지나니까 25만 정도로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모스크바까지 진군을 하는데 가는 길에 중간중간 전투를 하게 되면 이기기는 해요. 나폴레옹이 이기기는 하는데 프랑스 군도 피해를 입어서 병력이랑 물자가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원래 나폴레옹은 대규모 전투를 벌여서 한 방에 크게 이기고 그렇게 이겨서 러시아에 두려움을 주면서 빠르게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군이 그보다 더 빠르게 도망가니까 나폴레옹의 전략이 어긋나게 된 거죠. 그래도 어쨌든 1812년 9월에 전쟁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기는 하는데요. 물론 당시에도 모스크바가 중요한 도시긴 했는데 사실 러시아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그때 러시아의 수도는 상트페테르부르크였고요. 러시아 황제랑 수뇌부도 모스크바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폴레옹은 일단 모스크바를 점령하면 러시아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버티니까 항복 안 하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은 모스크바에 주둔을 합니다.
모스크바 시베리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딱 생각해도 모스크바는 충분히 추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병력들이 추워서 얼어 죽고 또 식량이 없다 보니까 굶어 죽었다고 해요. 그렇게 9월이 지나서 10월이 되니까 이제 진짜 겨울이 왔는데 여전히 입을 게 없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없어요. 원래 나폴레옹의 계획에서는 모스크바를 점령해서, 모스크바는 대도시니까 거기에 비축된 식량과 생필품들을 획득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점령한 다음에 모스크바 곳곳에서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것도 식량 창고, 저장소 쪽에서 불이 났거든요. 이건 러시아군이 모스크바의 특공대를 침투시켜서 불을 지른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프랑스군이 식량을 못 구하도록 아예 식량을 없애버리려고 방화를 한 거죠.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에 나폴레옹 군대는 계속 줄어들고요. 죽기도 많이 죽었고 탈영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천하의 나폴레옹도 어쩌지 못하고 모스크바를 점령한 지 5주째, 5주 만에 모스크바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군은 10만 정도 병력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50만 대군이 러시아에 쳐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반의 반토막이 나서 10만으로 줄어들었던 거죠. 물론 10만도 많은 숫자이지만 이 10만의 병력도 철수길에 계속 죽어나가요. 프랑스군이 돌아가는 길에 러시아 군대가 추격전을 벌이거든요. 물론 싸우면 나폴레옹이 그래도 이기긴 이기는데 프랑스군의 사기가 바닥이 떨어진 상태니까 겨우 간신히 이길 뿐이고 계속해서 병력을 잃어가는 거니까 크게 보자면 계속 패배하는 거였죠. 그래서 전투하다 죽고 중간에 탈영하는 병사들도 많고 해서 병력이 계속 줄어들어서 러시아를 빠져나왔을 때는 총 병력이 겨우 1만 명 정도만 남았다고 해요. 50만 명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전쟁의 신 나폴레옹이 패배하게 됩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이 전쟁으로 명실상부한 유럽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러시아 제국이 유럽 5대 강국에 포함되기는 했는데요. 이젠 단순히 군사력뿐 아니라 명분에 있어서도 유럽을 구한 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동안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동맹을 맺어서 나폴레옹과 싸웠는데도 나폴레옹 하나를 못 이겼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나폴레옹이랑 싸워서 승리를 거둔 거죠. 그것도 50만 대군을 반년 만에 다 없애버렸으니까요. 엄청난 승리였죠. 물론 사실 러시아 군대가 나폴레옹을 능가하는 전략 전술로 승리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겨울이, 러시아의 추위가 승리한 거였지만 어쨌든 승리는 승리니까요. 그 전까지는 나폴레옹한테 박살이 났었는데 유럽 국가들이 보니까 나폴레옹이 진짜 무적은 아니구나. 전쟁의 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인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 힘을 내보자 하고 이 전 유럽의 국가들이 들고 일어나서 동맹을 맺고 나폴레옹과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맹을 맺은 유럽의 군대들이 결국은 나폴레옹을 패배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격퇴한 것이 나폴레옹을 멸망시킨 계기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유럽에 엄청난 공적을 세운 거니까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멸망의 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의 강대국, 유럽의 구세주로 부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지위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당대 세계의 2대 강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당대 최강국, 영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된 거죠. 1800년대 동안 러시아는 이런 G2,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영국과 경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 라이벌 관계를 Great Game, 거대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러시아가 우리나라까지 접근을 하게 되고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영국이 견제하려고,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거문도를 점령하는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침공을 버티면서 유럽의 구원자로 부상한 사건, 이른바 조국전쟁 또한 러시아 지정학의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30년 뒤에 다른 군대가 더 많은 병력이 더 잔인하게 침략을 해서 러시아가 또 쑥대밭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국전쟁보다 더 크다 그래가지고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체 이번에는 누가 러시아에 쳐들어왔는지, 또 다른 러시아 지정학의 결정적 순간, 그건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